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정화된 자동장치. 여기 이 부분도 아주 재밌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레즈가 제시하는 내용들 속에서 자율성에 대한 격려를 또는 욕망의 생산물들로 대지를 가득 채워 나가는 당당한 개별자의 아나키적 이상, 무정부주의자적 이상. 핵심이 뭐냐면 들레즈는 뭘 주장했냐? 자율성. 그다음에 개별자들의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이상에 대한 격려를 본다고 확신하는데 사실 이건 들레즈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즉 자율성과 뭐죠?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그 투쟁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아니다. 왜냐? 들레즈가 욕망과 관련하여 만들어낸 개념, 즉 욕망하는 기계들, 욕망 기계가 있잖아요. 이 개념, 그리고 나아가 의지나 선택과 관련해서 만들어낸 말 그대로 기계적인이라고 하는 것. 머시닉한 것, 메커니즘이 아니라 머시닉한 개념, 기계적 개념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들레즈한테서 욕망만 보지 기계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를 봤어야 된다. 왜 기계란 말을 썼냐? 이건 설명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때의 개념은 사유나 행의 원천이 우리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위에 나온 말로 하면 자율성이죠. 자율성 개념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다. 기계라고 썼다는 거. 개별자의 아나키적인 욕망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들레즈에 따르면 모든 것은 언제나 아주 멀리 떨어진 것으로부터 오며 아주 멀리 떨어진 것이 바로 뭐죠? 일자, 존재. 심지어 모든 것은 언제나 이미 그곳에 데자뷰처럼 이미 그곳에 즉 일자라는 무한하며 비인간적 원천 안에 미리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무한하고 두 번째 비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에게 특권이 없다는 거죠. 비인간적 원천 안에 미리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요걸 받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기계라는 의미다. 지금부터 더 설명을 해 나갑니다.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선택의 이론을 고려해 보자. 먼저 우리의 고려는 선택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고려는 진정한 선택. 블레즈는 이걸 실존주의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 진정한 선택이 뭐냐? 진정한 선택이란. 아니야. 카페라떼냐. 이게 아니라, 둘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선택은 뚜렷이 제시된 선택의 항, 아와 라떼를 선택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의 실존 양태를 선택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정한 선택이란 대상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의 실존 양태를 선택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이게 누구 주장이냐?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이에요. 밑에 나오는 키에르케고르는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선택이란 뭐냐면 이것 또는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행위에 관한 선택, 선택과 비선택 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그 기독교적인 걸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내려올 수 있게끔 내가 나를 준비하는 것. 내가 이 교회 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은총이 내려올 수 있게끔 나를 준비하는 것. 이게 뭐죠, 바로?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하는 자의 실존 양태를 선택 대상으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신의 은총이 내려올 수 있게끔 나를 준비하는 자와 신의 은총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사는 자의 태도는 다르죠. 그죠? 이건 실존 양태를 선택한 거죠, 내가. 특정한 실존 양태를. 이게 진정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케르케고르는 선택과 비선택 간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 대상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꿔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는 것과 그냥 놔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 게 진정한 선택이라는 거죠. 나의 실존 양태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신이 나에게 착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도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일자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재연의 층에 살고 있죠. 자와 인격의 층에 살잖아요. 근데 재현 이하의 층이, 즉 존재의 층이는 뭐예요? 일자의 층이는 미세적인 차이의 층이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죠?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살잖아요. 동일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면 차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차이가 뚫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동일성을 해체해야 되겠죠. 나의 동일성을 해체하는 선택을 해야 일자가 뚫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의 동일성을 해체하는 선택과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일자가 표출되는 삶이고 하나는 일자가 봉쇄되는 삶이잖아요. 라떼와 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이걸 진정한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철학적으로.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런 논의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결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선택은 이처럼 개별적인 모든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외부와의 절대적 관계로 드러내니까 선택은 뭐냐면 외부가 뭐죠? 바로 일자, 일자. 일자와 절대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즉 신이어도 상관없죠, 일자는. 우리 참된 존재가 신이라면 그렇잖아요. 비유는 똑같잖아요. 우리의 존재함의 참됨이 신에게 있다면 신이라고 하는 외부와 절대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내가 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게 참된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이야기되는 관계의 절대성이 뭐냐? 외부와의 절대적 관계가 뭐냐? 그것은 비유기적인 생명의 영능. 이게 바로 일자예요. 유기적이지 않은 비유기적인 생명의 영능. 이게 일자고 차이들의 세계라고 했죠. 생명의 영능. 그러니까 다양한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레즈가 다양하게 썼으니까. 비유기적이면서 생명의 영능이라고 하는 이 일자, 차이와 반복의 세계, 이 드글드글한 차이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 즉, 전 일자의 현실화가 우리를 가로지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관계를 절대적으로 외부와 맺는다는 건 뭐냐면 대상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일자가 출현할 수 있게끔 나를 완전히 재현 이하의 층으로 개방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절대적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은 그것이 자동적이면 자동적일수록 더 순수해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 선택은 뭐냐면 내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자가 출현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나를. 일자가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오늘 실제로 선택되고 있지. 제너럴 철학이 그렇다고 주장하듯이 결심이나 원인이 우리는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선택되고 있을 뿐이에요. 즉 일자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사실은. 그 일자가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로지 선택된 것만을 선택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일자로부터 선택된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일자의 관계를 완전히 그냥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그다음에 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는 거. 그러니까 비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은 자율성을 전제하는 거니까. 내가 기계적으로 막 뭔가 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금. 이런 게 언제 오죠? 제일 대표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광인들이에요. 광인들은 막 안에 있는 차이들이 막 출현해 버리는 거예요. 광인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그냥 보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받아버리는 거죠. 받는 순간 미치는 거죠, 이제. 광인이 대표적으로 뭐죠? 인격의 부재? 자기 독립성의 부재 아닙니까? 유기성의 부재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들은 정말로 선택됨을 선택했을지 모르죠. 진짜. 의미를 생산해내는 기계의 모습과도 쉽게 연결되는 이 같은 자동장치의 모습. 오토마튼이라고 하는 이 자동장치가 그 자체가 주관적인 모든 의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것이죠. 의도, 자율성. 저는 능동적인 힘의 신급으로서의 외부가 신체를 점령하고 개별자를 선별하고 그에게 선택 행위에 관한 선택을 명령하는 것이에요.
사유 안에서는 결코 사유될 수 없는 사유인 외부의 사유가 점령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화된 자동장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IT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뭐죠? 시간 이미지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거죠. 자동장치예요. 이때 사유, 사유될 수 없는 사유. 외부의 사유는 뭔지 아시겠죠? 재연의 층에서는 이게 사유가 될 수 없는 층이에요. 물론 어깨 두른 띠를 통해서 그들의 욕망을 보란 듯이 주장했던 1968년의 프랑스 그때 참가자들보다는 이러한 정하등 자동장치가 들레즈에 훨씬 가깝다. 어깨에 뿔을 두르고 자율적으로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동장치가 더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들레즈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욕망의 주장이 아니라 사유의 조건들이다. 우리가 사유의 조건이 뭐냐? 사유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것. 그건 일자의 층에 내려가는 것이에요. 일자의 층에 내려가. 그럼 사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유의 조건이 뭐죠? 내가 자동장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라는 것, 내가 인격이라는 것, 이걸 유지해서는 사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사유의 조건들은 일종의 정제나 절제 여부, 말하자면 일자의 내재적 통치에 우리가 얼마나 농축되고 투명한 상태로 노출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일자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어떻게 노출되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제나 절제 여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격성, 나의 재연의 층위를 절제해야 돼요. 정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층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요구들과 우리의 기존의 입장의 분명함을 포기해버린 그 어떤 긴장에 의거해서 빈자리로 되돌아야 한다. 아까 공백이란 말 나왔었죠. 그죠? 그런 거. 그런 것이 아직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어쨌든 빈자리, 그럼 공백. 주체나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빈 공백. 아니, 공백. 빈 공백은 같은 말이죠. 공백. 즉, 비인격적인 영능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빈자리. 비인격적 영능들이 뭐냐면 바로 일자죠. 존재의 층이고.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인격성을 가질 때 생겨나는 자리죠. 비인격적인 영능들이 우리를 강제함으로써 사유가 우리를 가로질러서 존재하게 되는 바로 그 빈자리로 우리가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빈칸을 그래서 순환시켜야 되고 선개인적이고 전개인적이라 해도 되겠죠. 전개인적이고 비인격적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특이성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인격과 개인성과 대비되는 것이 특이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개인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죠. 전개인적이고 비인격적인 그 특이성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사유하는 건 뭐냐? 그 어떤 인격적인 능력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아를 억눌러야 돼요. 자아. 힘겹게 빼앗아낸 능력으로서 세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된 능력이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주 아주 쉽죠? 이렇게 볼 때 동등, 동등함을 중요시하거나 욕망의 자유로운 분출을 권하는, 그러니까 동등은 여기 평등 같은 것일 수 있을 텐데, 그죠? 욕망의 자유로운 분출을 권하는 모든 규범과는 반대로 들레즈는 귀족적이다. 또 충격적인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레즈는 너무 귀족적이야. 이렇게. 미체적이야.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 들레즈의 사유는 오로지 서열이 매겨진 어떤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히에라르키라고 되어 있는 이 위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니체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위계라는. 즉 귀족과 노예의 위계를 나누잖아요. 위계. 들레즈한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위계라는 게. 왜냐하면 한 개인이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선개인적, 선개인적인, 전개인적, 전개인적, 전개인적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전 일자의 영능의 지역적 외형에 불과할지라도
그가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전 일자의 영능이 그를 취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그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즉, 자아라는 경계를 뛰어넘고 그의 진정한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성, 그의 진정한 존재, 이 말이 바로 존재죠, 그죠? 일자고. 그의 진정한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성에 의해서 그의 현실성이 움츠러들고 해체되는 것을 견뎌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견디는 자만, 낸 자만이 이 일자를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사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귀족적이죠. 견뎌내야 되니까. 이 견뎌낸 자가 누굴까요? 초인이죠, 초인. 니체 개념으로 하면 초인. 네. 니체가 생명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다고 선언한 의미에서 보자면, 니체는 생명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고, 생명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고, 정확히 하게 하면 생명이 아니고 생이죠, 생. 삶이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한데, 삶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평가될 수가 없고, 특정한 삶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노예적인지 아닌지. 그런데 삶 자체는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린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는 가치 평가할 수 없고, 특정한 가치 평가된 삶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거, 생명의 가치는 평가될 수 없다고 선언한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히 존재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동등하고 평가가 불가능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은 이런 동등한 존재 안에서 동등하지 않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존재가 그 정도에 상관없이 그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끝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면서 자기의 경계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들레즈에게 중요한 것은 영능의 관점에서 고려하는 서열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얼마나 끝까지 나아가느냐. 이 끝이 어디냐면, 사실은 심층이죠. 차이의 심층이죠. 끝이라는 게 저 우주 바깥이 아니라 차이가 드글드글거리는 그 잠재성의 영역이죠. 존재의 영역. 그 영역까지 나아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들레즈한테 나중에 가면 뭐 분열 분석, 미시적 욕망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니체를 그 누구보다도 내세우는 사람에게 적용할 속성으로는 참으로 모순적이긴 한데, 그 어떤 심오한, 아니, 넘어가서 우리는 들레즈에게 있어서 사유의 조건은 금욕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기족적이었고, 두 번째는 금욕주의적이다. 들레즈가 들으면 되게 싫어할 말이죠. 그죠? 이 사실은 들레즈와 스토아파 양자 모두가 존재를 전체성으로 고려했다는 공통점. 들레즈가 스토아 학파를 바탕으로서 자기 책을 쓰는데 그게 의미의 논리입니다. 의미의 논리의 철학적 바탕이 스토아주의예요. 스토아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죠. 음. 금욕주의를 매개로 다른 인적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이성들의 유목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유목적 분배, 그죠? 유목적 분배. 특이성들의 유목주의를 가리키기에 사용된 아나키라는 단어는 오해하지 마라. 아나키는 뭐예요? 무정부니까 뭐죠? 모두 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규제할 수 있는 위 상층이 없다고 부르는 게 아나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들레즈가 왕위에 오른 아나키란 말을 쓰고 있지 않냐. 왕위에 오른. 왕관을 쓴 아나키. 이런 말도 쓰는데, 왕관을 쓴 아나키. 아나키보다 왕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감각적, 지성적, 사회적 현실성을 구사하고 있었던 체험들, 사물들의 상태들을 금욕주의적 자세로 포기한 존재들. 즉, 뭐죠? 사회적인 현실성, 감각적, 지성적, 사회적 현실성,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재현의 층이들이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층이들. 이것을 포기한 존재들에게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스가 뭐죠? 히브리스는 그리스어로 뭐죠? 어떤 경계를 넘는 오만한 행위들이죠. 경계를 넘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스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스가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들에게는 왕관이 소유된다. 왕관이 소유된다는 건 뭐죠? 일자에 도달하는 거죠. 일자에 도달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이 같은 생명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스토아파 이론과 마찬가지로 어, 일종의 죽음의 철학이다. 세 번째 특성. 생명의 철학이 죽음의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데. 다시 특징이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귀족적, 두 번째가 금욕적, 그 다음에 죽음. 이렇게 들레즈 철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들레즈 철학을 규정할 때 일자의 철학이다. 그죠? 일자의 철학이 갖고 있는 특성 세 가지가 귀족, 금욕, 죽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레즈가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할. 왜냐하면 사유라는 사건이 이처럼 나를 선택되도록 놔두는 금욕주의적 능력이죠. 이거 운명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사건이 에게 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달해야 돼요. 또는 히브리스가 사유를 강제하는 곳으로 나를 정화된 자동장치의 형태로 인도하게 하는 금욕주의적 능력을 가리킨다면 사유라는 게 뭐냐면 뭐죠? 그런 자동장치로 인도되게 하는 거라면 능력이라면 따라서 사유라는 것이 내 현실성의 부서짐과 내 경계의 사라짐으로써 실존한다고 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일자만이 존재하니까 이 현실성과 경계가 자신들을 부서뜨리고 넘어서는 것과 동일한 소재로 이어져 있다면 그래야 내가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 비유기적인 강력한 생명이 나를 하고 경계를 넘도록 하는 것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지만 나의 경계 안에서 나를 배치하는 것에 근거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 긴데 한 문장이 지금 그죠? 결국 사유라는 사건은 뭐냐? 은유화된 죽다를 생명의 내재적 순간으로서 간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뭐죠? 내 현실성의 부서짐과 내 경계의 사라짐을 요구하니까 죽음이 요구되는 거죠. 하나의 죽음. 일종의 죽음이죠. 그 이유는 죽음이란 그 전형적인 의미로 볼 때 죽음이 영향을 미치는 개별자와 가장 내적 관계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별자의 죽음이니까. 동시에 그 개별자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비인격성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외부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가장 가장 심각한 타자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은 나에게 도래하는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성이 도래하는 것이니까 죽음이죠. 이래야 죽음은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유함이란 곧 개별자가 자신의 진정한 존재이기도 한 비인격적 외부성, 자신의 존재. 진정한 존재가 뭐냐면 비인격적 외부성이죠. 이 개별자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금욕주의적 방식을 통해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개별자 자신을 움츠르게 해요. 그래서 내가 뭐죠? 내가 외부성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안 만나려고 하는데 사유는 뭐죠? 그걸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 움츠러드는 개별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들레즈는 사유하다와 죽다와의 이 같은 동일성을 블랑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랑쇼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죽다의 비인격성이 내가 나의 외부로 사라지는 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외부로 사라지는 순간. 이게 뭐죠? 그냥 일반적 죽음이죠. 일반적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죽음이 죽음 안에서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죽음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비인격적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나타날 때. 그래서 가장 특이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가장 특이한 생명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자의 그 비인격적 영능이에요. 들레즈로 말하면
들리네. 베르근송으로 말하면 지속을 갖고 있는 그 생이라고 합니다. 그 생은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아시죠? 생명은 생이 무기물을 만나서 유기화된 것이고, 생명은. 생은 그 생명 이전에 있는 무엇이에요? 비유기적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본다. 지금 제가 70분을 했죠. 그죠? 제가 80분을 하기로 했죠. 그죠? 그죠? 80분 강의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목이 아파오는 건데, 70분 막 속삭여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떠들지? 큰 소리로. 속삭여 보겠습니다. 단조로운 생산물. 따라서 이러한 철학, 즉 그 안에서는 일자가 다스리고 있고, 금욕지적 영능의 서열이 존재하고, 죽음이 사유를 상징하는 철학은 구체적인 것을 끝없는 다양성에 받쳐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처음에 주장으로 돌아왔죠. 구체적인 것의 다양성이라고 들레즈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분명히 들레즈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의 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요구한다. 하나의 경우, 하나의 사례, 하나의 구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들레즈에 있어서는 그 외향상 독단적 논의에 해당하는 것. 차야 반복, 음, 고전적인 철학사에 따른 것, 스피노자, 한 대가와의 대화, 한 개별 예술에 대한 개요, 영화죠, 영화. 개별 예술 영화죠. 한 작가에 대한 숙고, 프로스트, 사이 그 어떤 명확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돼. 다시 읽어보면 들레즈는 구체적인 것을 끝없는 다양성의 철학일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해요? 늘 죽음과 금욕주의나 귀족성을 통해서 어디로 도달해야 되죠? 그 잠재되어있는 일자리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하나의 경우로부터 막 출발하는데도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일자만 이야기한다.